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멘텀 마지막 발표 중에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민성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머신 언러닝이라는 주제고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못 들어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좀 깊게 다루기보다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하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머신 언러닝이라는 개념이 왜 등장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딥러닝을 포함해서 많은 머신러닝들은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 중에서는 사실 좀 개인정보처럼 좀 민감한 정보들도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의료 기록이나 여기 논문에서는 예시로 이메일이 좀 센시티브하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서 학습되는 모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법률들이 새롭게 제정됐는데 그러한 법률에서는 이 right to be for 같은 즉 이칠 권리를 되게 강조하는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개인이 본인의 그런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이제 회사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그 개인이 제 개인정보를 지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회사는 그러한 개인정보를 본인들의 이런 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외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게 사실 그냥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그냥 저렇게 한 줄의 SQL 문으로 삭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딥러닝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러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해서 이 모델을 반영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딥러닝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데이터가 모델의 어느 부분에 그리고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잘 알 수 없다는 블랙박스 모델이고 또 학습 과정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랜덤성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배치 단위로 가져올 때 에포크마다 그러한 데이터의 순서가 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에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의 데이터 혹은 배치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모델의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데이터 배치를 가져와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번 배치에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이번 학습 과정에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데이터에 영향이 없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데이터로 이미 백프로퍼게이션으로 모델에 영향을 줬다면 그 다음 배치에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데이터가 굳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모델에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데이터의 영향이 반영이 돼 있고 그러한 모델로 또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 데이터 존재로만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데이터가 존재한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영향을 가장 지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을 스크래치부터 다시 학습하는 방법이겠죠. 그렇게 한다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모델이 커지고 데이터셋이 커질수록 이러한 스크래치부터 다시 학습하는 것은 사실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딥러닝에서 이러한 머신 언러닝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학습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 네임은 시사 학습 방법인데 이 시사라는 것은 저기 적어둔 대로 sharded, isolated, sliced, aggregated의 앞글자를 따온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를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sharded랑 isolated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뭔가 전체 데이터셋으로 기존에 학습하고자 하던 모델이 하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레즈넷을 학습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시사 트레이닝 어프로치에서는 이 레즈넷이라는 모델을 S개만큼 여러 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델을 S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셋을 또 S개로 쪼개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하나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 제 이메일 주소가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여러 개의 S개의 샤드로 나눌 때 제 이메일 주소는 단 하나의 샤드에만 포함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S개로 나눈 샤드를 또 아까 복제해둔 S개의 모델마다 하나씩 이제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복제된 모델을 이제
S개로 나눈 데이터셋 중에 하나로만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산학습이랑 조금 비슷한 면모가 있는데, 사실 분산학습은 이렇게 학습된 결과를 한번 모아서 전체적으로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모든 모델에 다시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 C사에서는 차이점은 이제 그렇게 전체 로스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각자 하나의 모델을 각자 가진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sharded를 의미하는 거고, isolated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독립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학습된 결과나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이 여러 모델 간에 서로 공유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방법의 장점은, 예를 들어 여기 그림에 보시면 두 번째 샤드에 빨간색 네모가 쳐져 있는데, 만약 저게 이제 저희가 지워야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M1부터 M2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에는 사실 저희가 이 지워야 하는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전체 모델을 모든 데이터셋으로 다시 학습할 필요 없이 이 M2에 대한 부분만 다시 학습을 하면 된다는 점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히 주장이 아니라 사실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셋도 훨씬 작고 시간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리게이트를 먼저 설명하면은, 어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서로 모델 간의 그런 로스도 계산할 때 이제 서로 공유를 하지 않고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퍼런스 단계에서 이러한 모델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메이저리티 보팅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모델이 도출한 결과를 뭐 예를 들어 M1은 클래스 0를 예측했지만 나머지 모델이 전부 다 1을 예측했다면 이제 전체 결과도 1로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큐러시가 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더 제한됐던 방법은 그 레이블을 보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모델이 뱉은 소프트맥스 벡터를 이제 평균을 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슬라이스인데요. 이 점이 조금 신기할 수도 있는데, 샤드에 할당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여러 개의 슬라이스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 슬라이스를 나눈 다음에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일단 가장 먼저 모델이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모델을 첫 번째 슬라이스만 가지고 특정 에포크 수만큼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습된 모델을 다시 이제 다음 슬라이스로 학습을 하는데, 다음 슬라이스로 학습할 때는 두 번째 슬라이스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슬라이스와 두 번째 슬라이스의 데이터를 합친 것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음 단계에는 그렇게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할 때 또 이득이 될 수 있는 점은, 만약에 제가 지우고자 하는 데이터가 세 번째 슬라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두 번째 슬라이스를 학습하는 단계까지는 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이제 그 각각의 슬라이스로 특정 에포크 수만큼 학습을 한 다음에 각각의 모델의 체크 포인트를 항상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와서 만약에 제 데이터가 세 번째 슬라이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슬라이스까지는 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두 번째 슬라이스까지 학습된 체크 포인트를 가져와서 그 단계부터 다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C사는 좀 더 리트레인 과정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적어놓은 수식은 사실 그 이유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 슬라이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슬라이스를 사용했을 때랑 전체적인 학습 시간이 같아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진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슬라이스마다 얼마만큼의 에포크 수를 돌려야 하는가를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이게 당연히 전체 데이터 수로 한 에포크를 돌리는 것보다 한 슬라이스는 훨씬 더 적은 양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에포크를 돌리는데 훨씬 시간이 적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모델을 학습하는 시간을 좀 통일적으로 맞춰줘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 제한된 수식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면은 리트레인 과정에서 좀 더 시간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 처음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이 모델 샤드라는 관점에서 이제
패러럴하게 동시에 병렬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초의 학습 과정에서도 기존 학습 방법보다 훨씬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셨겠지만 당연히 단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윅 러너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모델이 학습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양이 샤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 양은 훨씬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학습이 충분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당연히 스크래치보다 학습할 때보다 어큐러시가 좀 당연히 떨어지겠죠. 데이터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마지막 인퍼런스 과정에서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때 어큐러시가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어큐러시를 조금 리커버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과정이 앙상블 모델하고 좀 비슷한 과정인데, 앙상블 모델에서는 이제 각각의 모델이 서로 다른 모델을 학습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같은 모델을 학습해서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앙상블 모델과 이제 형태는 유사하지만 성능이 그렇게 앙상블 모델만큼 향상되는 것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과정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각 모델마다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각 모델이 가장 옵티멀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한다면, 이 샤드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슬라이스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저희가 찾아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관점에서는 좀 챌린징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한 것을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사실 그렇게 복잡한 데이터셋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은 전부 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이제 접근했다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그래프를 이제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겠지만, 저 검은색 부분이 그냥 스크래치로 학습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샤드로 나눴을 때보다 어큐러시는 떨어지지만 이런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적은 양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큐러시와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러한 데이터셋으로 실험한 결과에서는 샤드의 개수가 20개가 넘어가면 이제 정확도가 5% 이상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샤드의 개수가 20개가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 수가 20분의 1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큐러시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전까지 5%, 물론 태스크에 따라서 5%가 큰 차이일 수도 있고 적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 실험한 결과로는 20개가 넘어갔을 때 5%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러닝 리퀘스트가 단순히 우리가 지워야 하는 데이터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가 있는데, 이게 샤드의 개수의 3배가 넘어가면 이제 리트레인 타임에서 큰 이점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지워야 하는 데이터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모델을 다시 전부 다 학습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첫 번째 슬라이스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모델을 전부 다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그러한 요청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모델의 첫 번째 슬라이스에 각각 언러닝 리퀘스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제 언러닝 리퀘스트가 샤드의 개수의 3배보다 많아질 때 이제 이 리트레인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슬라이싱의 슬라이싱의 효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싱을 사용했을 때랑 안 사용했을 때 포커스, 이제 전체 학습되는 시간을 좀 통일시키기 위해 포커스를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슬라이싱을 적용했을 때는 이 학습 과정에서의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점은 없지만, 이제 리트레인을 해야 될 때, 즉 이제 데이터를 지워야 할 때는 비교적 뒤에 있는 슬라이스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수록 좀 더 적은 양을 학습만 하면 되기 때문에 리트레인이라는 시점에서 좀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 대신에 또 여기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게 슬라이스에 대한 학습이 끝날 때마다 체크 포인트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측면에서는 조금 메모리 측면과 이제 리트레인 타임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또 트랜스퍼 러닝 세팅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 먼저 이미지 넷에서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C파에 대한 데이터셋으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탑1 어큐러시는 사실 많이 보존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탑5 어큐러시로 계산했을 때는 1%포인트 미만으로 이제 성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잠깐 다루고 이제 다른 이 논문 이후에 다른 머신 언러닝 논문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 사실 개인정보를 지워야 하는 요청이 어떤 유저에게서 올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유저들의 데이터만 특정 샤드에 몰아놓는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거는 회사가 어떤 관점으로 유저의 데이터를 판단하느냐 혹은 이제 그런 것에서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예측할 수 있다면 단순히 데이터를 유니폼하게 이제 디스트리뷰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언러닝 리퀘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의 데이터만 특정 샤드에 몰아넣게 된다면 이 아래 경우에는 이제 샤드 3, 4, 5의 경우에는 어떤 리퀘스트가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사실 언러닝 리퀘스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리트레이닝 타임에서 좀 더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좀 더 찾아봤던 것이 NLP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까지 찾아봤었는데, 사실 이 C사라는 프레임워크가 특정 모델에만 한정돼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설명을 들으면서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결국 데이터셋을 어떻게 나누고 학습할 때 어느 만큼의 데이터셋을 활용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델이나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LP에서는 사실 좀 비효율적인 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실 요즘 NLP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대부분인데, 이런 LLM을 슬라이스마다 체크 포인트를 저장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전체를 파인 튜닝 하는 것조차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NLP 모델에 한해서는 이 C사를 조금 변형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C사 FC입니다. 그래서 사실 NLP 모델 파인 튜닝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트랜스폼 부분 레이어는 전부 다 프리즈를 시켜놓고 그 위에 FC 레이어만 하나를 추가를 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이 전체 모델의 체크 포인트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파라미터들은 전부 프리즈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 위에 FC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이 FC 레이어에 대해서만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장점은 사실 이 FC 레이어만 학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습 과정에서의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파라미터를 저장해야 되는 부분도 전체 모델의 파라미터가 아니라 이 FC 레이어의 파라미터만 저장하기 때문에 메모리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로 적어놓진 않았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전체 모델을 저장하는 것보다 이 FC 레이어를 저장하는 게 대략 한 1% 정도의 파라미터만 저장한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제안됐던 다른 방법은 이제 제목을 안 바꿨는데 C사 A인데, 이 A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어댑터입니다. 어댑터라는 것도 저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어댑터라는 것은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 안에 이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여기 보시면 FFN 레이어를 이제 한번 그냥 차원 축소를 시켰다가 차원 축소를 올리는 이 리니어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는 이 리니어한 레이어를 어댑터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NLP를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이 단순히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마다 이 어댑터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훨씬 더 적은 양의 학습을 진행하고 하면서도 이제 충분히 전체 모델을 학습한 것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하나의 파인 튜닝 기법인데, 역시 여기서도 이 어댑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모델을 프리즈 시켜놓고 이 어댑터의 체크 포인트만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FC 레이어에 비해서는 비교적 아래 단계까지 어댑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그 백프로퍼게이션 계산을 위해서 메모리 저장 측면에서는 조금 더 FC 레이어보다는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훨씬 빠르고 이제 적은 양의 파라미터, 여기서는 버트 기준으로는 3.3%의 파라미터만 저장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했을 때 이제 태스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적은 어떤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어큐러시가 1% 정도만 하락을 하고, 이제 많이 떨어지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5% 정도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결과는 뒤에 그래프로 넣어놨는데, 이제 SST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C사 어댑터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게 C사 FC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FC 레이어는 사실 시간적인 측면이나 메모리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이득일 수 있지만 좀 어큐러시가 많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고, 어댑터는 그래도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그래프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소개하는 느낌으로 네, 발표를 준비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